과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것을 항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현재 지식의 한계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번호 1. 신비한 히타이트 금 팔찌. 우리는 2022년 3월 터키 클레이 마을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아름다운 금 팔찌부터 시작합니다. 이 팔찌는 약 3,300년 전의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발견된 최초의 유물입니다. 그 표면. 또한 이것은 히타이트에게 중요했지만 이전에는 반지 인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양인 타원형 베젤로 발견된 최초의 히타이트 팔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팔찌가 농기구에 부딪혀 찌그러지고 손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미 일부 보존 및 수리 작업을 거쳤으며 초롬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기 전에 추가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충분한 수리 작업을 통해 부조 중앙에 있는 인물이 이슈타르 여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장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팔찌가 발견된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굴했지만 다른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팔찌의 존재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2번. 고대 도시 아스글론의 수수께끼.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아스글론은 2013년 4월에 다시 한번 입증된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 고고학자들에게 풍부한 사냥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고대 고고학자 팀이 현장에서 한 쌍의 주목할 만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관리국. 그들은 거대한 고대 포도주 틀과 교회의 작은 도자기,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두 유물 모두 5세기와 6세기 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인 압착기는 300평방피트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인상적이며 포도를 밟는 플랫폼, 프레싱 베드, 와인을 수집하기 위한 3개의 세라믹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종의 발견 중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더욱 드물다고 여겨진다. 포도주 틀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천장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어 전문가들은 벽에 걸었거나 옷에 매달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순간 그 안에 기름 등잔이 삽입되어 그것이 있던 건물의 벽에 십자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3번. 멕시코 테노스의 올맥 기념물. 이제 우리는 2022년 8월 멕시코 테노스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석회암으로 조각된 한 쌍의 부조를 포함하는 올맥 문화의 거대한 기념물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부조에는 올맥 통치자들이 뇌의 산소 수치를 낮추고 최면 상태와 같은 상태를 유도한다고 알려진 의식적인 고개사 자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맥스는 이 과정이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국내 고고학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각 부조는 직경이 약 5피트로 크며 중앙에 올맥 십자가가 있는 왕관과 거울을 착용한 큰 얼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예술 작품의 정확한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스마친타 강 근처의 티노스 지역은 약 2900년 전 형성기 동안 올맥 쪽의 중요한 인구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남미 예술 전문가들은 부조의 스타일이 초기 마야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야인들은 약 2000년 전에 이 나라의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4번. 프랑스에 깨지기 쉬운 1300년 된 선박. 과학자들은 다음 발견을 발견한 이후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1300년 된 배로 매우 희귀한 디자인입니다.
이 선박은 역사가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파된 배의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기둥은 너무 섬세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30분마다 물을 뿌려야 합니다. 길이 40m의 이 배는 2022년 초 프랑스 남서부 가롱강 유역에서 발견됐지만 이 배를 만든 건축자재는 제작된 이후 공기나 빛에 닿지 않아 침몰한 상태다. 그들은 매우 취약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선박은 서기 687년에서 720년 사이에 침몰했으며 중세 프랑스 해군 건축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해당 유형의 첫 번째 선박일 수도 있고 난파 후 실패로 간주된 실험용 선박일 수도 있습니다. 난파선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번호 안티키테라 난파선에서 잃어버린 헤라클레스의 머리. 우리에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제공한 동일한 고대 난파선은 2022년 6월 해양 고고학자들이 로마 신 헤라클레스의 2000년 된 동상의 잃어버린 머리로 여겨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또 다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해안에 있는 이 난파선은 1900년 스펀지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생물학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기원전 60년경부터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석 머리는 변형된 암석으로 여겨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이버들이 동상의 바닥 부분과 다리의 아래쪽 부분까지 모두 발견한 후에야 그것이 머리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빙 장소에서 눈에 띄는 발견은 머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해양 퇴적물에 박혀있는 2개의 인간 치아도 발견했는데 이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적어도 한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역사가들은 이 130피트 길이의 배가 폭풍 동안 침몰했을 때 지중해 동부 어딘가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견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번호 6. 흑사병의 기원. 우리는 흑사병이 지구상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흑사병이 1346년에서 1352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은 흑사병이 시작된 곳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개의 중세 묘비를 조사한 후 연구자들은 흑사병의 기원을 특정하고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추적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것은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해당하는 이시쿨 호수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38년에서 1339년 사이에 인근 브라나, 버러너와 카라지가흐, 카라지거, 묘지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의 매장이 이루어졌으며 사망 원인은 역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 사람의 무덤을 열어 그들 모두에게서 흑사병 박테리아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흑사병은 아마도 상선을 타고 서유럽에 도달한 뒤 유럽 전체 인구의 약 50%를 죽였을 것입니다. 한때는 쥐가 흑사병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감염된 벼룩에 의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번호 7. 아이슬란드의 바이킹 동굴. 바이킹 문명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바이킹들이 북미로 건너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슬란드는 그들에게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인 오지, 아디에서 인간이 만든 동굴이 발견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은 바이킹 정착민들이 이 동굴의 존재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디는 한때 아데버자오라고 불리는 강력한 바이킹 일족에 속해 있었으며
특히 1056년에서 1133년 사이에 살았던 시먼더 더 스칼러가 이끌었고 노르웨이의 초기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썼습니다. 새로 발견된 동굴 시스템의 발굴은 아마도 그의 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중세 시대의 소와 말을 위한 일종의 마구간인 나우스트, 노스트, 였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의 고고학자들의 작업은 부드러운 사암을 깎아서 만들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는 여전히 발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탐험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은 고고학자들에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8번. 로마 도서관 유적. 쾰르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 역사는 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나라에서 고대 로마 유적, 이 놀라운 고대 로마 도서관과 같은 유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쾰른에 번화한 중심지 거리 밑에 숨겨져 있다가 2017년 한 개신교 교회가 철거된 후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철거 후 고고학자들을 초청해 현장을 조사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고대 교회의 첫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이 무너져가는 벽이 도서관에 속한 것인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는 벽에 두루마리를 보관할 작은 구멍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서관에 최대 2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도서관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번호 9. 아야니스 성의 비밀. 고고학자들은 30년 넘게 투르키에, 터키의 아야니스 성, 아여니즈 캐슬, 유적지를 발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2022년 9월에 그곳에서 발견된 장식용 청동벽 명판보다 더 중요하거나 독특한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은 자신의 영토를 통치했던 우라르테아 왕 사우두라이 II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보물 사냥꾼들의 인기 장소입니다. 기원전 680년에서 693년 사이 청동 명판은 아마도 왕이나 왕족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벽에 장식으로 걸어두었을 것이다. 유사한 판 조각이 성 유적 안팎에서 발견되었지만 땅에서 온전하게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청동 명판의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한때 성이 있던 언덕에 묻혀있던 4개의 새로운 상호 연결된 방을 확인하고 발굴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야니스 성에는 발굴할 것이 너무 많아 앞으로 30년 동안 그곳에 고고학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호 10. 숨겨진 비잔틴 문.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 성은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6세기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성 안에 숨겨진 커다란 비잔틴 문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 이 문은 2021년 3월까지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6세기에 있어서는 매우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높이 3m, 너비 2m, 깊이 2m입니다. 한때 대리석 틀에 나무 문이 박혀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리본 패턴과 볼록한 파도 등 주변의 장식 조각은 여전히 눈에 보입니다. 성은 15세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확장되었지만 문은 초기 건설 단계 중 하나의 유물로 여겨집니다. 성벽 안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대 주거지인 멜로도니와도 연결될 수 있다. 아마도 15세기 누군가가 그 위에 목욕탕을 지은 이후로 벽돌과 제 밑에 묻혀있던 이 문 바로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번호 11. 오래된 주행거리개. 자동차의 주행거리개는 운전할 때 이동거리를 추적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행거리계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발명되었을 때 그것은 고대 세계의 지도 제작과 경로 계획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주행거리계를 발명한 데대에 고대 로마의 비트루비우스, 빈누비어스, 가 2000년 전에 완수한 작업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첫 번째 주행거리계는 자갈이 가득한 커다란 바퀴가 달린 손수레처럼 보였습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장치 아래에 있는 작은 양동이에 조약돌이 떨어졌습니다. 빈노비어스는 바퀴를 장치에 장착하기 전에 바퀴의 정확한 직경을 측정했기 때문에 각 회전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행거리계가 양동이에 쌓인 자갈의 수를 세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독창적인 발명품을 생각해낸 후 로마 제국의 여행 계획은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하지 않았고 지도는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주행 기록계는 더 이상 자갈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2000년 전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번호 12. 신비한 프리메이슨 스카프. 1863년 뉴질랜드의 망가 오아이에서 데링이라는 이름의 16m 길이의 스쿠너가 건조되었습니다. 불과 2년 후 그는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고국 해안에 추락했습니다. 2018년 5월 해변의 모래가 이동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난파선이 노출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난파선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고학자들에게 풍부한 발견의 원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그 안에서 발견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물 중 하나는 이 손수건으로 2020년 후반의 배의 선저부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이 손수건은 복원되었으며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표면에서 여러 프리메이슨 상징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그 소유자가 메이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은 기독교 및 유대교 상징과 겹칩니다. 이 손수건은 지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유형의 철판을 새겨 인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크 손수건이 영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배가 침몰했을 때 손수건과 그 주인도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번호 13. 앤티크 금박 피규어. 스웨덴의 고고학자들은 최근 아스카 유적지에서 발견한 사실에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 설치된 큰 홀로 보이는 유적에서 그들은 22개의 정사각형 금박을 발견했는데 주의 깊게 열어서 조사해보면 인간형 형상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려한 창조물이 약 1300년 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중 훨씬 더 많은 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모두 재건하면 3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박 조각상은 스웨덴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장소로 끌려가 그곳에 남겨졌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연회장에서 기둥의 장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술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확실히 고대 예술 형식입니다. 번호 14. 선사 시대 조각.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막으로 극심한 더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사하라 북부 지역에서 선사시대 악어와 기린 조각이 발견되어 사람들이 바위에 조각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살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막의 이 부분은 한때 녹색이었고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기간의 녹색화 기간을 거쳤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동굴에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석기시대 그림도 있는데 이는 여기에 강과 호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이 5,000년 동안 지속되는 비옥한 기간과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되는 덥고 건조한 기간이 있다는 이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옥한 시기는 북아프리카 전역의 초기 인류의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조하고 건조한 사막과 비교할 때 그 시대의 푸르고 무성한 사하라를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